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작업 대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한 정치인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 자체를 어떤 징조로 삼을 필요가 있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정치인의 편법 대출이 들통난 이후로 그게 불쏘시개가 되었는지 그동안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성행하던 작업대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 작업대출이라고 하면 브로커를 끼고 서류 등을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대출받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일종의 대출 사기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사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이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는 데 쓰는 겁니다. 가계대출을 통해서는 대출이 집값의 5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집을 사기는 어렵고, 그런데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은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집값의 8, 90%까지 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집 사는 데 쓰는 거죠. 사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그렇죠. 그런 거 못하게 한다고 부동산 구입해서 등기친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주택담보사업자 대출 안 해주는 건데, 작정하고 작업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업체를 통해서 시간 버는 거 사실 3개월 그거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도 아니겠죠. 그리고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은근 많을걸요. 네. 현재까지는 이런 개인 수준의 작업대출 위주로 언론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작업대출 관련 조사를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넓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현장 검사를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중에 10건 중에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는 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망하지 말라고 사업자들한테 사업자금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춰줬었는데, 근데 그 사업자 대출 가지고 부동산 투기 한 사람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냥 의심이 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10건 중에 7건은 너무 많은데? 많죠. 진짜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빌린 돈 내가 어딜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갚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어쨌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런 작업 대출이 한 정치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이 정치인의 작업 대출 스캔들이 연관됐다고 보이는 이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원하고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같이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전체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 53건 중에서 40건이 용도 외에 유용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좋은 일 아니고 이미 나간 대출이라 쉬쉬하고, 우리도 그동안 이런 데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 이미 작년부터 이런 금융 관련 내부 비리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5곳의 저축은행하고 대출 모집인들을 현장 검사한 결과 1조 2천억 원 규모가 위조 서류를 통해서 작업대출 형식으로 실행이 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경고 조치를 때리고 임직원 등은 정직, 면직 등의 무더기 중징계 조치를 내렸죠. 그러면서 전국 새마을금고 40곳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도 시작이 됐는데요. 금융당국은 전체 새마을금고 1200여 곳을 비롯해서 다른 상호금융사까지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검토 중이고 계획 중이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호금융권들 안 그래도 건전성 문제로 난린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파헤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대출이나 이런 금융권의 문제점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슬슬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할 수 있는 논리인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을 쉽게 해줘서 부채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아무리 감독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의 불법, 편법, 도덕적 해이가 쉽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담보 가치를 조작해서 지금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쳐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산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좀 부실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담보 잡을 만한 자산만 있으면 어차피 또 그 자산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수록 이런 일들이 관성적으로 더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는 개인들의 작업 대출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유용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은 그런 큰 사업에 나가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대출 비리의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거액의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투자 자산을 사들일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여주고 뒤로 뽀찌 받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자산 거품기에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쉽게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편법이든 불법이든 자산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면 부실화 되지도 않고 표가 안 나니까. 그쵸. 그래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시기에는 필연적이라 할 만큼 금융사나 관련 브로커들과 유착된 비리가 성행하게 되고요. 담보가치 조작이나 금융사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혹은 대가를 받고 대출을 뚫어주는 그런 금융인들의 알선수재 등 이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권의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시기에 그 당시에는 무조건 오를 거라는, 부채가 부실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역사적으로 매번 항상 반복됐던 행동들이에요. 실제로 금융위기 패턴이 부채 급증, 자산 폭등, 자산의 버블 붕괴, 항상 요 패턴인데 여기에는 언제나 금융사들의 불법, 편법,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끼어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 횡령 사고 많이 터지는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자금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한 직원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베팅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직원이 산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회사 내에서 이 횡령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시점에 어음결제가 필요하다든지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 직원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그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횡령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막히는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일이 벌어진 그 시점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원래 자산 가격 상승기에는 실제 횡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 사건이 안 터지는 게 다 그런 이유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맞아서 손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하고 반대죠. 회사 돈이 지출돼야 되는 그 타이밍에 따박따박 문제없이 돈이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미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횡령 사실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 관련해서 터지는 횡령 사고 대부분이 이렇게 자산 가격 하락기에 터지는 게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방금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금융권 내 불법적인 일이나 편법적인 행위들도 자산 가격 하락기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급등하던 시기에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과다하게 나간 대출이나 못 갚는 걸 뻔히 알면서도 쉽게 빌려준 대출, 각종 비리나 대출 알선수재 등으로 말도 안 되게 나간 대출 등이 그게 자산 가격이 올랐으면 들통나지 않았겠지만 자산 가격이 하락해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제 그때는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간 거냐? 왜 이게 담보 가치가 이렇게까지 높게 잡혀 있는 거냐? 전부 부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탄로날 수밖에 없죠. 그쵸. 앞에서 말한 담보가치 조작이나 불법 대출 등의 문제도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영상 초반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부동산 투자한 작업 대출 받은 사람들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와서 지금 관심을 받는 게 같은 이유예요. 부동산 폭등기 때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서 사업자 대출로 작업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계속 부동산이 급등을 했으면 작업 대출이 지금까지도 아마 이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값은 고점 대비 20%, 30%가 떨어진 상태고 거기다 이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금리가 결코 싼 게 아니잖아요. 금리도 엄청 높아졌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연체도 늘고 이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부실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작업 대출 문제가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횡행하게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들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작년부터 슬슬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터져나오는 사건이 금융위기에 틀리거나 초대형 스캔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금융부실의 사전 징조를 알리는 그런 시그널 정도 역할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되냐면
금융사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알선 수재와 같은 이런 비리 관련 기사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가 얼마나 잦아지는지 그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건 그건 곧 덩어리 큰 사건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동안 금융이 건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것도 그렇긴 합니다. 나중에 돼서 건전하게 관리가 됐는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줄 거니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기사를 본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얼마 전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금융안정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 충격에 대비하는 모의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재무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대형은행의 파산에 대처하는 그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미국 정부 말대로라면 지금 경제 성장률 잘 나와서 좋고 고용시장 안정적이고 주가 상황 그 어느 시기보다 뜨겁고 미국 상업은행들 문제나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 국가 채무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되는 부분은 있지만 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는 행동은 다투고 있는 중국하고 공조를 해서 금융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1, 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서로 싸우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금융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건전하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는 어떤 건지 과연 우리가 우려 없이 마냥 안심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